오늘 강연의 말씀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글이라는 건 결국엔 개인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을 내면화해서 곱씹고 이것을 여기다가 하나의 서사를 부여해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어떤 그런 것이 표현형 방식이 글이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생각나는 게 저는 또 이제 책을 만드는 편집자로서 목사님이 이제 시를 받으신다면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책으로 내고 싶다면서 많은 원고를 보내십니다. 근데 아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떠오르는 게 SNS에 이제 많은 글들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본인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글의 정에 따르면 글이란 거는 결국엔 개인의 경험을 내면화해서 곱씹고 거기에 서사성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SNS의 제가 보기엔 하나의 문제점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SNS의 문제점은 아까 그 목사님께서 글 쓰는 한 프로세스의 한 일부로서 메모를 언급하셨는데 본인의 메모를 글인 줄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적극적인 공감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결국에는 글이 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하나의 서사성, 완결성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자기가 본인 스스로 글을 쓴다고 하시는 분들조차 사실은 메모인데 본인은 글이라고 이해하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목사님께서 어떤 그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신 게 그 서사를 부여하는 하나의 한 형태를 갖는 게 굉장히 그 글 쓰는 분들이 있어서 좋은 좀 잊지 말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제가 목사님과 아까 저녁 식사를 허겁지겁 먹는 와중에 오늘 굉장히 저에게 굉장히 큰 변수가 있었죠. 대설이라고 하는 몇 분 저희 메시지 주셨지만 전 오늘 대설은 저에게 진짜 끔찍했습니다. 이 언어의 홍수 속에 저는 막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막 문자로 막 그리고 못 오신 분들은 환불 되나요? 환불 언제 되나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진짜 오시는 게 맞나요? 김기석은 과연 오는 것인가? 막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일일이 답변해주면서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막 그래서 엄청 힘든 와중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눈이 되게 많이 왔는데 눈이 굉장히 무거워서 나무가 산책을 하시는데 나무가 무너졌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이 대설로 인해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신 동안 목사님께서는 산책을 하시면서 공원에 있는 나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되게 다르게 보기. 사실은 그냥 산책 가다가 에이씨 뭐 흰 눈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제가 보는 훈련 유심히 보고 달리 보고 계속 하는 오랜 훈련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 와중에도 저녁 식사를 하시는 와중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질문의 절반 이상이 글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의 절반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요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몸을 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좋은 글은 어떤 글일까요? 네, 좋은 글은 카프카가 다 얘기했기 때문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와 같은 글이 아니면 읽을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도 이제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나의 세계가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를 좀 고달프게 만드는 글이 좋은 글이다. 고달픈데 매력 있는 그런 글들. 그래서 내가 머리를 쥐어짜야 하고 그런 글들도 우리들이 피하지 말고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책은 읽어요. 읽는데 자기에게 익숙한 책들을 위주로 보기 때문에 세계의 확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익숙하지 않은 글들을 읽는 일들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제가 데리다나 레비나스 같은 분 공부를 할 때 레비나스 처음 공부할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문해력이 없는 거야? 나만 이렇게 이해 못하는 거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레비나스의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또 레비나스에 관한 책을 쓴 모든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레비나스의 글은 사악할 정도로 난해하다. 안심이 됐어요. 아, 내가 이게 바보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세계가 확장되어 가고 인식의 세계가 확장되는 것을 느끼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적 도구가 내 속에 생겨났다.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그 글과 함께 내게 열렸다라고 생각하면 그 글은 좋은 글이라는 생각이 제겐 들어요. 네. 사실 지금 방금 목사님 해주는 건 어느 정도 약간 답이 있기도 한데 조금 더 심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또 이제 그리스도인의 책 읽기와 관련했으니까 읽기와 쓰기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읽고 쓰고 이런 그 피드백 그 상호작용을 어떤 정도의 비중으로 하시는지. 저는 사실 글 쓰는 걸 안 좋아합니다. 결과적으로 책을 많이 내긴 했는데 난 글 안 쓰면 죽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그냥 쓰다 보니까 평생 멈추지 않고 글을 쓴 격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도 내가 자발적으로 글 잘 안 씁니다. 요구받는 글들만 쓰는데요. 사실은 쓰는 것보다는 읽는 게 훨씬 재밌죠. 그런데 글을 쓰다 보면은 쓰는 행위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쓰지 않은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글 쓰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죠. 성격 나름이기도 한데 내가 써야 할 글을 A부터 Z까지 다 정해놓고 딱 맞춰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성격적으로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대충 이렇게 간다 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세계를 떠납니다. 가다 보면 어떤 굴곡을 만나가지고 원래 생각했던 길로부터 딴 길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과정이 결국 뭐냐면은 나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잠겨 있었던 어떤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의 시간에는 절대로 떠올리지 않았던 것들이 내 속에서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데 어떤 얘기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게 이제 책을 읽고 그 책을 인용하기 위해 어디 메모해 두세요, 이런 질문들을 제법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 정도로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고 꽂아둡니다. 그런데 글을 쓰다 보면 그때 읽었던 어떤 구절들이 딱 떠오르고, 어디쯤 그 책이 어디쯤이었던 것 같다, 쪽수로 얘기하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것도 이제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찾아봐요. 이렇게. 그럼 한동안 글쓰기를 멈추고 그 책을 다시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글을 쓴다는 행위는 내 속에 깊이 잠들어 있었던 기억들을 의식 속에 다시 끄집어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행복한 과정. 그러니까 써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쓴다가 아니라 쓰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나요? 하고 얘기하는데 내 속에 쌓인 게 없으면 글이 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독서 얘기할 때 제가 순자의 권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물방울들이 모여가지고 심연을 이루면 물고기가 거기 깃들게 마련이고, 흙이 쌓여서 산이 되면은 그 짐승들이 뛰놀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속에 신령한 게 깃든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적후라고 하는 말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쌓을 적자에 두터울 후자 얘기입니다. 잡다하게라도 많이 읽어서 내 속에 많은 기억의 창고에 자료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때때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재료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숙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 것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게 나한테 의미 깊었던 까닭은 뭐냐면은 내 속에 숙고할 거리를 주기 위해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책을 보면은
저 나름의 인덱스 만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책 뒤에 색인이 나오지만 나의 색인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전쟁과 평화 읽다 보면은 꿀벌에 대한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꿀벌의 죽음, 그리고 맨 뒤에 페이지를 적어놔요. 나중에 톨스토이가 꿀벌에 대한 어떤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 근데 꿀벌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게 인상 깊었다는 기억은 있잖아요. 그럼 그 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그 읽다 보면 내가 이래서 내가 이 대목 좋아했구나. 그걸 다시 확인하게 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덱스를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고, 또 책 가운데는 인덱스가 제법 잘 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내가 개념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 해체 이런 단어면 해체 가가지고 9페이지, 16페이지, 200페이지 이렇게 있으면은 다 찾아가요. 이 인간은 해체를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했구나. 총체적으로 보면 그 개념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죠. 인덱스를 잘 참고하는 게 독서의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책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동일한 개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인덱스를 가지고 찾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누적될 때 글쓰기를 통해서 그것들이 떠오르게 되기도 한다 하는 얘기. 내용적으로는 자기 서사겠고 형식적으로는 아마 자기 문체잖아요. 목사님께서도 이제 거기에는 본인의 문체를 나름의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목사님의 그 문체가 있는데, 문체 같은 것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목사님께서 뭔가 그 따라하고자 하는, 아니면 흠모하는 이렇게 한국어에서 스타일리스트라든지 문체가 되게 좋다고 느끼시는 작가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질문하신 분은 다른 사람의 문체를 한번 따라 해보는 게, 모방하는 게 글쓰기 연습에 도움이 되는지. 네, 저는 모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모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 모방 속에 빠지면 안 되고, 그렇게 글쓰는 습관들이 생겨나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문체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될 텐데, 저는 사실은 이제 한국의 작가 가운데서 이 사람 글을 따라 하고 싶다 한 작가들이 몇 명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역설적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승우 선생이 얘기했는데, 이승우의 문장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주춤거리고 머뭇거리는 문장이잖아요. 앞으로 나갔다 뒤로 돌아와가지고 또 다른 길로 가보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고를 심화하고 확장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승우 선생의 얘기대로 하자고 한다면은 인천 김성수의 생가에 가보면은 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집이 크니까 99관집 그런 집이니까 또 다른 대문이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대문 하나를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안에 있나 밖에 있나? 밖에 입장에서 보면 안에 있는 건데, 또 들어가야 할 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난 여전히 밖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첩되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흑백으로 명확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슬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모호함을 견디지 못하고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정체가 뭐야? 네 생각은 뭐야? 그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중률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 논리학으로 얘기하자면 배중률, 중간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중간들이 있는데 흑이냐 백이냐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난 회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거든요. 그 안에 수없이 많은 갈래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를 규정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가장 큰 폭력입니다. 이게 우리 문화를 천박하게 만듭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동일성의 폭력,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슬픔 가운데 하나가 내 정체가 뭐야 하고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이정준 선생의 전지불합백 방백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좌우 대립 시기에 그 지리산권에서 낮에는 경찰들이 지배하고 밤이면 빨치산이 지배하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면서 누가 들어와서 전지불을 내 눈앞에 딱 들이대고 너 어느 편이냐고 묻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질문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편인지 알 수가 없어. 왜?
전지불에 비춰진 드러나는 건 자기이고 들고 있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잖아.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나 어느 편이라고 대답해야 돼. 오직 진실만으로 죽음을 모험해야 하는 자리. 이게 이제 글 쓰는 일의 어려움이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이제 글쓰기의 엄중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시대의 빈곤함은 바로 그런 데 있다. 흑 아니면 백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 딴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데이빗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위기를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외로움의 위기입니다. 모든 삶이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로움의 위기,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롯된 두 번째 위기가 뭐냐면 불신의 위기입니다. 믿을 것은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 그 세 번째 위기는 뭐냐면 의미의 위기입니다.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타자와의 관련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선물로 줄 수 있을 때 내 속에 의미가 발생합니다. 더 큰 서사의 일부가 될 때 내 삶에 의미가 있는데 서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의미의 위기가 왔다. 이게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내 마음을 누군가가 굳건하게 붙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을 싹 사로잡는 게 뭐냐, 부적주의입니다. 그 부적주의는 두 가지 태도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정치적 과격주의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단종파 같은 것들로 나타납니다. 확고한 걸 줘요. 그래서 이 부적주의는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우리가 건설적으로 지향해 가야 할 긍정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혐오하고 공격해야 할 사람들을 지정해 주므로 내 폭력성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오늘 한국의 현실입니다. 부족주의 현실. 그래서 글을 쓰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중간을 용납하지 않은 세상에서 중간의 영역을 펼쳐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여태까지 글쓰기 이제 일반론적으로 물었다면, 이제는 목사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설교문을 많은 분들이 신금을 울리는 설교문을 쓰시는데, 제가 보기엔 일반적인 칼럼이라든지 글을 쓸 때랑 설교문을 쓰실 때 좀 더 어떤 의식을 좀 달리 하신다거나 고려하시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교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감없이 표현을 하는 것만이 꼭 잘하는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늘 생각을 해왔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가장 비일상적인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다 그 비유는 일상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부가 그물을 던졌는데 어떤 여인이 밀가루 반죽을 하는데 등등, 농부가 가가지고선 밭을 가는데, 이런 얘기야. 아주 비상한 그 일을, 아주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드러냅니다. 근데 오늘의 이 한국 기독교의 설교는 뭐냐면 가장 정교적인 언어로 가장 속된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경향이 너무 많다. 인간의 어떤 그 세속적 욕망 같은 것들을 진리로 포장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 생각해서,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꼭 교회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언어가 있을까? 이제 그 고민들을 좀 하죠.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도, 그래서 성경의 문법이나 기독교의 문법에 익숙하진 않다고 해도 들으면서 그 얘기는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그런 그 언어를 좀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패러프레이즈 하는 건데, 일종의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웃 사랑해야 한다 하고 얘기할 때 이웃 사랑이 뭔지 여러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해봐요. 이웃 사랑이 뭘까 생각해 보면, 여기 이제 민경찬 편집장이 있는데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이분 속에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것도 있죠. 나쁜 것도 있겠죠. 그런데 나와 만났을 때 나 때문에 이 사람 속에 있는 나쁜 가능성이 발현되도록 하면 나는 이웃사랑 못한 거야. 근데 그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나하고 만나고 나면 좀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 속에는 맑은 게 흘러나오도록 했으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했어도 존재로 이웃사랑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자. 그걸 늘 염두에 두고 해왔던 것 같아요.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이웃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 전반적인 그 아까 그 글쓰기 강연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어지간한 프로세스는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한 가지 빠진 게 하나 꼭 있다면 저는 퇴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이제 마무리 지시고 무언가를 덜어내야 할 때 이제 일단 어느 정도 서사가 잡혀 있고 네. 표현도 됐고 있고 어떤 어휘도 많이 채웠는데 나중에 덜어내야 할 때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요? 다시 꼼꼼히 읽어보면은 이게 지워도 문장이 된다면 지우는 게 한결간결해집니다. 그러니까 누덕누덕 우리가 이제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지우는 연습을 잘해야 돼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근데 많이 덜어내도 글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덧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각으로 얘기하자면 브랑크 시 조각 같은 거는 재료를 최소한만 깎아내가지고 형태를 만들어 내는 거라고 한다면 자코메티의 조각 같은 거는 그냥 깎아내서 선만 남기게 되는데 저는 이제 자코메티를 좋아하는데 브랑크 시도 좋아하지만은 자코메티를 좋아하는데 덜어내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문장을 늘 절반으로 줄인다고 생각하고 써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읽었는데 자기 이제 글 쓸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말로 썼습니다. 근데 자기 문체가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일본어로 썼던 문장을 영어로 옮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어가 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제2 언어니까 일본어처럼 능숙하게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장 길이를 짧게 해야 하고 조각내야 하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고 다시 거꾸로 그 영어 문장을 일본어로 재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문장 공부를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문장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확신을 갖고 계시지 마시고 자꾸 덜어내는 연습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예. 목사님께서 혹시나 지금 이 목사님의 말을 왜곡해서 저는 편집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 글에 지나친 자신감이 넘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덜어낸다고 할 때는 제 생각에는 그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준에서. 그러니까 완결도가 있는 상태에 이미 완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간법을 하는 건데 많은 우리 여기 모세온 저를 포함해서 다수에는 아직 글을 많이 써야 된다. 제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평균적으로 본인이 막 너무 완벽한 그림다 하면은 저는 3배 정도는 더 쓰고 일단 덜어내야 되는 그런. 그래서 쓸 만큼 쓰고 네. 그거를 절반으로 줄이는 훈련을 하면 네. 글의 논지는 그대로 두고 상당히 깔끔해질 거라고 봐요. 저만의 종합법을 한다면 본인이 생각보다 3배 쓰고 그 다음에 절반으로 줄이면은 대충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는 편집자와 저자의 견해가 합하면 요 정도의 견해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좀 약간 좌절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한 20번만 보면은 어휘가 입에 익는다고 했는데 제가 저도 뭐 여기 많은 목사님 책 애독자 계시겠지만 저도 몇 가지 목사님 덕분에 익힌 어휘들이 있거든요. 책을 보다 보면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막 바사기, 뭐 엄펑스럽다, 뭐 피세를 부리다, 뭐 근데 이거 말 저는 한 20번 목사님께서 또 이제 막 자주 쓰시니까 저도 한 20번 본 것 같은데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써봐야 돼 글로. 이게 안 나가던데요. 근데 이게 네. 근데 이게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제가 하는 문학비 평가는 그냥 우리 대화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좀 자기 노트를 계속 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가 기억해야 할 문장을 다 암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글 쓰는 사람들이 그냥 써지는 게
아니라 하는 거 엄청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글들이 나온다. 물론 이제 타고난 글쟁이들이 있어요. 재수 없는 사람들. 그냥 써도 문장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예외로 하고 대부분은 엄청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더 오래 하고 싶지만은 네, 이것이 저희 건물이 아니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오늘 강연하실 때도 지금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의 책 읽기라는 강연에 이어서 지금 약간 섞어서 글쓰기에 대해서 해주셨듯이 저희에게는 또 다른 시간이 남아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의 아마 말하기 속에 다시 한번 글쓰기와 책 읽기가 놓아든 종합판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에 뭉클한 감동이 있는데 요즘 제가 은퇴 이후에 감동이 많아졌어요. 이게 왜냐하면 좀 자유롭게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저는 은퇴 이후에 세상에 희망이 있어 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요. 여기 이 시간에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꾸준히 좀 글을 쓰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목표를 한번 정해보세요. 제 스승님은 올해 이제 만 84세가 지난 스승님입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 텐데요. 그 선생님은 매일 하루 지나고 나면 그날 누구와 만나고 그러면은 대개 그거를 A4 4장 정도를 쓰십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5군데 저장을 해 놓으셔요. 그리고 저하고 만나면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쓰시겠죠. 나하고 나눴던 대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만날 때는 검색을 하시는 것 같아. 내 이름 넣고. 그러면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어디에서 만났지? 그 기억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뭐냐면 정말 이 선생님은 그냥 어디 토론 장소 같은 데 이렇게 가서도 누가 얘기하면 꼼꼼하게 받아 적고 이걸 글로 쓰고 여러분 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엄청 기록하는 이 노력들이 필요하다 한 말씀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와 같은 글들을 쓰는 분들이 있을 거고 저는 도끼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산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미풍과 같은 언어로 글 쓰는 분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 조금은 더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사님께서 지난 아까 70여분간의 강연 동안 무수한 사상가와 무수한 소설가와 무수한 글들을 인용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재밌는 거는 기억해야 될 거는 원근법. 그러니까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말 뒤에 있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글쓰기라는 거는 이걸 80분 내에 70분 내에 소화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약간 점핑을 하시면서 하신 부분들이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오늘 참가해 주신 분들의 여백의 상상과 이것에 맡겨져서 생각하는데 오늘 이 동영상도 촬영이 돼 있고 아마 나중에 공개가 될 테니까 오늘 강연을 곱씹어 하시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채워가시면 어떨까 그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비아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입해 주시면 나중에 동영상이 나오면 거기 그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 비아 카카오 채널 참석해 주시고 다음에 비아는 항상 이제 요번에 이제 김기성 목사님 모시고 아마 2주 뒤에는 또 CBS 잘자법에도 출연하시는 김진혁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또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말 개설 어제 11월에 놀라운 눈이 내리고 오늘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열정적으로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